자, 이제 전세권과 관련돼서 이제 전세권은 앞에서 봤습니다. 이건 용익물권적인 성격도 나오고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 요거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라는 겁니다. 아까 303조를 보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요리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상의 전세권이란 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개념상. 됐죠? 그래서 요거를 지급한다라는 거.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요 말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세 들어갈 때, 자, 전세금 없이 전세권 설정하자.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1억 원, 이렇게 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거, 요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 1억 원, 이건 반드시 야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서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원래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갑이 을한테 갚아야 되는데, 을이라는 애가 마침 살 집도 없고 하니까 뭡니까? 야, 너 집에 좀 살자. 대신 전세금은 내가 너한테 받을 돈 그거로 퉁치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하여튼 전세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가 반드시 이렇게 건넬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이거 전세금 하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는 법에 조문은 없는데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자면, 자, 요거. 자, 을이 전세권자고 갑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겁니까? 갑한테.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요 집을 양수인 혹은 매수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세권자는 집주인 바뀌면 나가줘야 되는 겁니까? 존속기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인 병은 갑의 집을 살 때 등기부 확인했겠죠? 그럼 뭡니까? 전세권자가 아직 1년 남았네라는 거, 이거 확인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바로 이 집에 살지는 못하겠다 해서 나름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1년 뒤에 이제 나간다라는 겁니다. 나갈 때 을은 누구한테 1억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하는 전세금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갑한테. 갑. 갑은 지금 야한테 병한테 팔고 중국에 지금 잠적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요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겁니까? 야한테. 근데 전세권에 의한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거 주택임대차나 이거 전세권이나 어차피 주택임대차도 임차권도 등기해버리면 전세권하고 거의 효과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전세금은 중간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 주인 여기 가가지고 전세금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신소유자한테 가서 전세금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3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자, 이제 을이라는 애는 갑한테, 요거 됐고. 자, 을은 갑한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뭡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자,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존속기간 중에 갑한테 대해서 가지는 이 전세금 반환, 즉 1억 돌려주세요라는 채권, 이거를 지가 전세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를 병한테 네가 가서 받아라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를 양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가지고 전세권은 지가 행사하고 갖고 있으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를 병한테 양도하는 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겠습니까? 자,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아직 생깁니까? 안 생긴 겁니까? 그렇죠. 만약 자, 제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전세 산다라는 겁니다. 전세금 주자마자 여러분 뒤돌아서는데 뭡니까? 저 잠깐만요. 전세금 돌려주셔야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언제 생깁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가? 안 됩니다. 생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도 요렇게는 가능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길 거 아니냐. 그거를 그때 생기면 내가 니한테 넘길게 해서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때 생기면 내가 니한테 넘기기로 합니다라는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단서 안 달고 그냥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는 거, 생기지를 않는데 뭐 너무 양도합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기간 끝나서 전세권이 만약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면 이거를 내가 니한테 그때 생기면 내가 넘겨줄게 라는 조건부 양도 요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말 장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왜 우리 요렇게 원룸 주택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근데 왜 우리 앞에서 봤으면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원룸주택 301호에 전세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저는 자, 요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이 집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요 말입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즉 원룸주택 301호에 살고 있는 접니다. 저는 만약 주인이 돈 안 내준다라고 하면 원룸주택 그 집 전부를 팔아서 자, 내가 받을 전세금 1억 이거를 회수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자, 다른 애가 이 주인이 돈 안 내줘 다른 애가 이거 경매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이제 10억에 매각 대금, 즉 경매 대금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제 저는 야 나도 1억 받을 거 있다라고 해서 1억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그런데 자, 건물 전부의 매매 대금, 즉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지가 직접 자, 지금 여기에 전세권 설정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거 전부 지가 직접 경매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팔아놓으면 이 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 전세권은 요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 해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앞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지상권은 최단, 최장 30년, 15년, 5년 그게 최장, 최단, 최단 그러니까 최장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영구무한의 지상권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역권도 영구무한 가능하고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312조를 보니까 조문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20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요거는 몇 년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까? 10년으로. 자, 근데 2항을 보니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최단기간도 제한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최단기간 제한, 이거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자, 존속기간을 3개월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다. 토지는.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3개월로 정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그게 몇 년으로 연장이 됩니까? 1년. 됐죠? 그래서 최단기간 규정, 요거는 건물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사망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가 있다. 근데 갱신하더라도 또 몇 년 못 넘습니까? 10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약정갱신입니다. 존속기간 끝나면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합의해가지고 기간 연장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은 연장해도 또 몇 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10년 넘지 못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는데, 자, 사항을 보니까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건물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너 나가라. 혹은 자, 전세금 안 올려주면 니하고 연장 안 한다. 라는 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즉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게 법정갱신입니다. 근데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인정이 되는 거는 모든 전세권입니까? 건물 전세권에 한정이 됩니까? 건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전세권 312조 조문과 관련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관련돼서요. 자, 건물에만 적용되는 조문이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최단기간 제한 1년, 예, 그리고 법정갱신 요거는 건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뭡니까?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연장돼 버리는 겁니까? 연장. 그게 법정갱신입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주인이, 즉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라든지 혹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통지. 그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게 결국 뭡니까? 전세금 올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금 안 올려주면 자, 연장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뭡니까?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자동 연장돼 버립니다. 됐죠? 네, 그리고 그거 법정갱신이고, 이 경우에 이처럼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자, 존속기간을 2년, 그리고 전세금 1억,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이제 법정갱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금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앞에 있는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되는 겁니까?
존속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제 소멸 통고라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 요거는 임대차에서 제가 해지 통고, 소멸 통고, 해지 통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과까지 함께 정리를 고려해 드릴게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312조 조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1페이지에 나오는 그 조문들은 꼭 좀 익히십시오. 자, 그까지입니다. 그거 해놓고. 자, 우리 교재 312페이지 한번 갑니다. 중간쯤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갱신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232페이지. 죄송합니다. 232페이지. 제가 323페이지 그랬습니까? 자, 232페이지. 그 중간쯤에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전세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되게 되면 별도의 갱신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야, 이거 연장됐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십시오. 그래서 전세권도 자, 요번 순환에는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세권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권은 존속기간 312조 요 조문. 예,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전세금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요 조문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전세금 요거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그래서 무상의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대신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겁니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까?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전세권은 이처럼 용익물권적인 성격,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성격은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담보물권적인 성격은 전세금 받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유의해서 보십시오. 자, 요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자, 이제 담보물권 한번 보십니다. 자, 담보물권인데, 자, 용익물권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익물권은 실제로는 제가 잡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용익물권은 그냥 나중에 조문 보시면 됩니다. 조문 보시면서 그냥 평이하게 비교하시면서, 아, 요거는 몇 년, 요거는 몇 년 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담보물권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암기할 내용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담보물권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담보물권. 자, 담보물권은, 자, 쓰는 권리입니까? 즉, 남의 물건을 쓰는 권리입니까? 남의 물건으로부터 돈 받는 권리입니까? 돈 받는 권리입니다. 됐죠? 그 담보물권은 쓰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 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니까 이 담보물권이 종류가 자, 유치권이라는 게 나오고 질권이라는 게 나오고 저당권에서 자, 저질류에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질권 이거는 대상이 동산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동산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이 질권 이거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하고 저당권 요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 이런 담보물권들은 유치권이니 저당권이 한 담보물권은 공통으로 이게 있을 유자입니다. 공통으로 요런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담보물건들이 가지는 공통의 성질들, 요거를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에서 요래 4개인데요. 근데 요거도 물상대위성 요거만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여기 있는 조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실제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갑이 자기 집에다가 을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은 갑한테 대해서 돈을 1억을 빌려줬고 요 집에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가 이 저당권 실행하겠습니다 해서 채권액 1억 해서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건들은 공통으로 요런 성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꼭 들어가기 전에 요겁니다. 1억. 이거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게 채권 1억,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 아니라 특히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건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피담보채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표현이 조금 힘들죠? 어려운데, 자, 우리 담보물건에서는 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물건에서는 채권이란 말은 무조건 피담보채권입니다. 앞에 피담보라는 말이 붙든지 안 붙든지 이것도 보십시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뭐라는 겁니까? 피담보채권이란 말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자, 피담보채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일단 피담보 지우면 뭡니까? 채권 그냥 받을 돈 빌린 돈입니다. 근데 이게 담보물건에서는 앞에 무슨 말이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까? 피담보. 담보물건에서 담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피담보라는 말이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시고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담보물건에서는 항상 피담보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면 부종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부종, 즉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성질입니다. 따라 붙는 성질. 그래서 부종성은 이처럼 피담보채권이 생기거나 소멸될 때 담보물건, 즉 저당권도 같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이런 성질, 요거를 부종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구체적인 조문 한번 볼게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이게 뭐다라는 겁니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시효완성이라나 변제나 이런 식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됐다라는 겁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담보물건인 저당권도 같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같이 소멸된다. 이게 바로 부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 그럼 생길 때도 뭡니까? 같이 생기고 없어질 때도 같이 없어진다. 요거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반성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 이제 을은행이 갑한테 대해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리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집에 뭐 해놨다라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행 야가 망한 겁니다. 망해서 을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가 병은행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병은행은 요 1억 이것만 취득하는 겁니까? 여기 붙어 있는 이 저당권 이것도 함께 취득하는 겁니까? 함께. 예, 그래서 요게 수반성입니다. 즉 피담보채권이 양도가 되면, 즉 이전이 되면 담보물건도 같이 뭡니까? 따라서 양도 내지 이전되는 성질. 그거를 수반성, 수반한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조문 한번 보십시오. 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 즉 피담보채권하고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담보채권하고 저당권하고는 분리가 안 되니까 피담보채권이 넘어가면 담보물건도 뭡니까? 같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거 됐고. 자, 그 다음 불가분성인데 불가분성은 불가분, 나눌 수 없는 성질을 불가분, 나눌 수 있으면 뭡니까? 가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갑이 이제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집을 경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경매 대금에서 1억을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1억 중에 9,500만 원을 갚은 겁니다. 이제 500만 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500만 원 안 갚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을은행은 집 전부를 경매할 수가 있습니까? 500 남았으니까 화장실만 경매할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불가분성입니다. 즉, 자, 피담보채권, 즉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즉 저당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담보채권이 줄어들면 담보물권도 같이 줄어들어갖고 500 남으면 전부는 못 팔고 뭐 화장실만 경매할 수가 있다. 안방만 경매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불가분성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조문 정도 보시고 이 조문 맞다 틀렸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물상대위, 즉 대신하는 물건 위에 물상대위에서 대신하는 물건 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거를 물상대위 내지 물상대위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자 342조 일단 조문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물상대위는 여기 보니까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서 자 요렇게 공멸회해서 자 공멸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공멸회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즉 물상대위를 하는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요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342조 조문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물상대위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자 을은행은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1억을 안 갚더라 그러면 을은행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이 집을 경매해 가지고 경매 대금에서 1억을 회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A한테 팔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따라 붙어 넘어가는 겁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팔렸다. 이래 되면 그 있던 저당권은 없어진다. 따라 붙어 넘어간다. 따라 붙어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은 이제 저당권을 끌어안고 사야 되는 겁니다. 거의 저당권이 붙은 집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처럼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집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뭡니까? 돈 받기 전에는 계속 따라 붙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성질을 요래 부릅니다. 추급력이니 혹은 추구형이 요래 부른다라는 거. 추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추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추노해가지고 옛날에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노비 쫓아가 노비 잡는 애들을 추노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추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은 하여튼 주인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부동산에 계속 따라 붙어 넘어간다라는 거. 쫓아다니다가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그냥 A 소유가 된 이 집을 그냥 경매해가지고 돈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이 집이 지구상에 존재하면 이제 쫓아가면 됩니다. 추급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예를 들자면 화재로 인해 소실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화재가 나는 바람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자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 요겁니다. 멸실훼손됐다. 이게 즉 집이 불났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리고 공용징수 이게 수용입니다.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화재로 인해 보험금이 나왔다. 자, 요런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기타 물건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게 구체적으로는 보보 이런 것들입니다. 보험금, 보상금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당권자는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요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자,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뭡니까? 추급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경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쫓아가고 싶어도 못 쫓아갑니다. 집에 불이 나버렸다. 혹은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다. 그 바람에 보상금이니 보험금이니, 자, 이런 보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이 보보에 가서도 저당권을 행사해서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질을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물상대위, 즉 대신하는 물건 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물상대위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 저당권 설정자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올 때 어디 가겠습니까? 보험사 들러야 되겠죠. 요 집에 보험 넣고, 그리고 올 때 또 어디 또 들려야 되는 겁니까? 편의점 들려야 되죠. 라이터 사야지. 라이터 사고, 페인트 가게 들려서 뭡니까? 신라도 한 2리터 사고 해가지고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뭐 아파트 곳곳에서 불 안 나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저 집도 대출 많은 모양이지 이 생각밖에 더 나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저당권자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가서도 손을 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물상대위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예, 미리 압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금이 야 주머니 들어가 버리면 이게 원래 갑이라는 애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인지 아니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류를 하는 이유 자체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다라는 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특정성 유지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시고요. 물상대위는 조금 이따 저당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요까지만 해놓습니다. 자, 그럼 담보물건이 가지는 공통의 성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문들 한번 쭉 읽으십시오.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다른 것들은 나오더라도 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런 조문 이렇게 지문 5개를 그냥 구성하는 조문이 될 뿐이고, 물상대위 이거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자, 요까지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자, 해놓고 자, 이제 담보물건 중에 이제 유치권을 보시는데, 유치권은 자, 이제 교재 손대지 마십시오. 유치권은 자, 요래 가시죠. 자, 유치권은 카센터 주인, 세탁소 주인이 가진 권리가 유치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자, 한번 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 그러니까 이게 머무를 유자, 둘치자를 써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머물러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거, 그거를 유치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전환 규정은, 즉 주치권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때는 적용 안 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유치권인데, 자, 유치권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자, B가 경영하는 카센터에다가 차량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근데 수리비가 한 20만원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20만원을 안 받고 여러분한테 차를 돌려드렸다라는 거면, 그럼 여러분은 다시 제 카센터에 수리하러 차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다시 오실 겁니까? 솔직하게. 예?
안 오죠. 만약 온다 그러면 또 아침부터 욕 먹습니다. 덜 떨어졌든지 거짓말 하든지 해가지고 안 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수리비 20만 원을 받기 전에 야한테 차를 건네준다라고 하면 야가 다시 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A의 물건 즉 A의 차에 대해서 물건을 점유한 자 이제 카센터 주인입니다. 야는 그 물건 즉 차에 대해서 차 생긴 채권 수리비 채권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만 원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받을 때까지 차를 유치 즉 점유하면서 인도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실제로는 야가 20만 원 받지 않고 차를 내줘야 된다라고 하면 카센터 대부분 망할 겁니다. 전부 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규정 즉 유치권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건 요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 차를 훔쳐오는 겁니다. 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 가가지고 사시는 아파트 가서 차량을 다 훔쳐온 겁니다. 훔쳐가가지고 밤새도록 차를 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녘쯤 돼가지고 뭡니까? 여러분한테 카톡을 날리는 겁니다. 차량 수리가 맞춰졌으니까 훔쳐오는 김에 몇 대 훔쳐와야 되겠죠. 차량 수리가 맞춰졌으니까 두당 200씩 갖고 오세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 그게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카센터입니다. 그래 장사 안 된다 싶으면 뭡니까? 도둑놈이면 고용하면 됩니다. 그래 가가지고 도둑질 해왔나? 그래서 차를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차를 갖다 놓으면 또 내 수리 해가지고 뭡니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점유 자체가 유치권자의 점유 자체가 불법 점유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인데 자, 요 유치권 이거는 왜 아파트 대형 공사나 하는데 보면 그 왜 현수막 같은 거 달아가지고 자, 뭐 본 토지는 본 건물은 뭐 무슨 기업에서 무슨 철거 기업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자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하여튼 유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대형 건설 현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철거 비용 같은 거 안 줘갖고 그 유치권 뭐 회사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게 유치권인데요. 자, 근데 자 우리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기업에서 그 철거한 사람이 부동산 같은 그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 차를 수리를 갖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차 수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래 이 수리하는데 견적이 한 20만 원 나올 것 같네요 해가지고 혹시 당신 돈 안 줄지 모르니까 자 일단 차에 대해서 저당권부터 설정하고 자동차 저당법상 저당권 설정하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차 맡길 겁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서 못 맡기겠네. 차 빼가 딴 데 갈 겁니까? 딴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자 우리 저당권 설정하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면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근데 다 이제 수리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손님들이 돈 안 내고 자꾸 그냥 타고 가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도 안 되고 그리고 손님들이 돈도 안 주고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뭡니까? 법에서 아이고 니 불쌍하네 해가지고 자 요런 요건만 갖춰지게 되면 니한테는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치권 요거는 이렇게 법정담보물권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럼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법정이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필요도 없고 등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현수막 걸어갖고 뭡니까? 함부로 출입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등기하지를 못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320조에 따라서 요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타인의 물건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 변제기 있을 것, 적과한 점유일 것,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을 것에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유치권은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요게 나옵니다. 피담보 채권하고 즉 20만 원하고 목적물
즉 20만원 수리비 20만원하고 목적물 자동차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결련관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말 어렵죠? 이게 관련성, 연관성 이거를 결련성 내지 결련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이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관련, 연관 뭐 이래 부르는데요. 일본 놈들은 이렇게 연관, 관련성 내지 연관성을 결련이라고 이래 부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경우에는 자 실제 기출문제 보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결련관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즉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관성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이 될 거고 연관성이 없으면 뭡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될 거고 됐죠? 자 근데 자 요것도 자 요거만 몇 개 한번 보고 가시죠. 연관성이 인정되는 거 관련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빼놓고는 대부분 연관성 인정 안 된다. 즉 유치권 성립 안 된다라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보신 거 같습니까? 뭡니까? 비 아닙니까? 비. 이거 광. 이거 고돌이. 이거 띠. 이거 쌍피. 예? 비. 됐죠? 예. 그래서 유치권은 비가 인정이, 비만 인정이 됩니다. 우리 왜 필요비, 유익비, 수리비, 뭐 공사비, 혹은 뭐 공사대금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앞에서 비용상환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비만 됩니다. 똥 혹은 풍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유치권은 비만 된다. 여기까지만 가십시오. 그리고 유치권은 요 요건이 결련관계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가 혹은 뭐 저런 겁니다.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혹은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만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요 정도 보시고 그리고 자, 요렇게 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예,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치권자는 요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목만 이렇게 좀 봐놓으십시오. 유경간 사과비에서 요래 6개입니다. 유경간 사과비. 예. 자, 요까지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자, 우리 요게 교재에 어디 나오냐라고 하면 자 2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유치권의 효력에서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예,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옆 페이지 가니까 경매권하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 그리고 247페이지 밑에 보니까 양괄로사 3번에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리고 뭐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해서 이런 것들 쭉 나옵니까? 예, 그리고 요건데 예, 요거 6개 유경간 사과비해서 요렇게 예, 좀 기억을 해 놓고요. 자,
목적물을 유치, 예, 자기한테 뭐물로 두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권리고, 그리고 유치권자도 만약 자 차량 소유자가 차 찾으러 안 오더라는 겁니다. 20만 원 받기 위해서 차를 유치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 나서 하나 그 차를 자 카센터 폐업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매해 가지고 20만 원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차가 똥차입니다. 예, 그래서 똥차니까 경매해봤자 이거 20만 원도 차 안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경매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그럼 차라리 뭡니까? 카센터 주인인 제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잘 됐네. 마침 내 차도 없는데 그냥 20만 원 안 받고 차 이거 내 할게.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요래 부릅니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20만 원 피담보 채권 대신해 가지고 물건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유치물 사용권에서 나오는데, 자, 우리 보십시오. 유치권은 용익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입니까? 유치권은 용익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이죠.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은 그 차량을 함부로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건 용익 물건이란 말 아닙니까? 근데 유치권은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차량 수리를 맡기고 차를 안 찾아간다. 이래 되면 어이구 내가 이 벤츠 언제 한번 타보겠노 해가지고 그 막 타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요겁니다. 유치권자도 유치물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벤츠를 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라가 뭐다라는 겁니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유치권자는 채무자, 즉 차량 소유자가 승낙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러나 유치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승낙 없이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점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카센터 주인은 차량을 탈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예, 그 수리한 차량을 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라고 하면 자, 우리 교재 24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그거 보시면 324조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에서 자, 1항입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즉, 유치권자는 차량을 자, 지 물건처럼 막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가지는 주의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줄여서 선관 의무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래서 내 물건은 뭐 부사지든지 말든지 뭐 부사지면 다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막 다뤄도 관계없는데요.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막 다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248페이지입니다. 2항법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승낙하면 사용되어 담보 제공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이때는 승낙 없이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전 2항 규정에 위반하게 되면 유치물 소멸 청구할 수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점은 자, 이거 320조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조문이 사조죠. 붙여넣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 조문을 그냥 그대로 붙여놔가지고 요래 됐습니다. 쏘리.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요렇게 예외적으로 예,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 쓸 수 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 충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얻어서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승낙 얻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승낙이 있으면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고, 승낙 없더라도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용 같은 뭡니까? 쓸 수 있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324조 2항, 요거는 유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248페이지 양괄로 2번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 금지 의무에서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금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택을 공사한 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그 두 줄을 밑줄 쳐놓으십시오. 자, 24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두 줄입니다. 주택공사를 한 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주택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 자체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용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과실수취권, 비용상환 청구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제목 정도만 요래 보십시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경간 사과비에서 요런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 요 정도 말씀을 드려놓고요. 자, 조금만 쉬시고 저당권을 조금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고 갑니다. 네, 죄송한데 이번 시간은 조금만 짧게 쉬시죠. 요 시기 기준으로 1시에 시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치는 건 제가 35분에서 40분 정도까지는 좀 하시겠습니다.